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75주년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전시에 먹었던 음식과 전투 장비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또 해외에서는 참전 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끝나지 않은 여고생 사망 사건입니다. 네, 부산 여고생 사망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흘 전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예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좀 충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유언장에는 고고 3학년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하고 진로 부담을 느꼈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입시 위주 교육제도가 만든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타살이다. 다소 수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정교조는 수년째 학생들이 세상을 등지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교육부 자료를 보면은요, 2023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초중고 학생들이 총 21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7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난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또 지난 2022년 한 교육시민단체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전체 학생 가운데 47%가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학업 성적으로 자해 또는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는 학생도 4명 가운데 1명꼴인 약 26%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문이 또 제기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과 학부모들의 얘기에 따르면요, 사망한 세 학생들은 숨지기 직전 자정 무렵에 엄마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유족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이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하고 메신저 대화 기록을 모두 삭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제한 건지 삭제를 당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누군가가 무엇을 감추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지금 사립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사립학교 내 문제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은 올해 3월 이 학교의 실기 강사 14명 가운데 11명이 한꺼번에 교체가 됐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립재단 내 갈등 문제가 새 학생의 사망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뭔가 규명할 일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자퇴가 유리입니다. 네, 이건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퇴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이것도 일선 학교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일선 학교에서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5학년도 서울과 경기도에서 수능에 접수한 검정고시생이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검정고시가 실시가 됐거든요. 이때 서울과 경기도 지원자가 최근 4년 가운데 최고치인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난해 일반고 중도 이탈자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18,000여 명이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올해 수능에 응시한다고 보면 올해 11월 수능에 접수할 검정고시 출신이 31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내신 때문에 내가 내신이 불리하면 자퇴를 해버리고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준비하고 뭐 이런 과정인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또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거나 난 다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뭐 입시 위주의 교육의 어떤 폐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말씀하셨던 거하고 비슷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퇴하는 것이 입시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좀 늘린 상황이거든요. 또 늘리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시에서 학교 내신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정시에 올인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와서 그냥 학원 다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시 성적을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학교 안 다니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지난해 2025년도 수능의 경우에 국, 영, 그리고 수학 2등급 이내 성적에서 고3은 재학생보다 검정고시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서울권 대학에 합격한 검정고시 출생 수험생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2018 학년도에는 수능에서 80명이었던 서영고 합격자가 2024학년도에는 189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수능을 위해서 오히려 학교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2028년도부터 개편돼서 수능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내신이 9등급 체제잖아요. 네. 이걸 5등급으로 단순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급 자체의 갭이 이렇게 커지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1등급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내신에서. 그러면 이전에 1등급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기가 훨씬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시를 그냥 미리 포기해버리고 정시로 옮겨갈 가능성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를 포기하고 자퇴하고 나와서 검정고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입시업계는 검정고시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언제든지 수시 지원에서 검정고시생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정시도 학교 내신 반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 반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리 나와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그만두고 뭐 입시에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또 그만큼 학교 생활을 할 때 학생들하고 같이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생활하는 게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거를 다 포기해버린다? 그거는 인생에서 한 페이지를 날려버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검정고시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학교 수업을 잘 쫓아가면은 그 수능도 잘 보고 네. 이랬는데 요즘에는 학교 수업 따로, 수능 따로 또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데요. 난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본인픽은요? 세 번째 본인픽, 거대한 진입장벽입니다. 네, 뭐 진입장벽이 높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대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대체 뭘까요? 오늘은 제가 청소년하고 이 청년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취업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는 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취업 준비생들이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첫 취업 관문 뚫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근데 취업 관문을 뚫을 때 처음으로 그 기업에 지원하는 그 취준생은 거의 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취업 관문을 한번 뚫었던 사람들, 경력직을 점점 채용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다른 데 어딜 가가지고 취업 관문을 한번 더 뚫고 또 한 번 더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상공회에서 조사를 보면은요, 상반기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약 14만 건의 채용 공고를 분석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10곳 가운데 8곳이 경력 채용만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대졸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경력 중심의 채용이 취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실전에 바로 투입할 인력을 원하기는 하겠지만 청년 구직자들은 이런 직무 경험조차 쌓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 자체가 높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인 구직자 간의 생각과 입장이 많이 다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청년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연봉과 기업의 원하는 수준도 좀 다른데요. 일명 연봉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상반기 대졸 청년 구직자의 희망 연봉은 평균 한 4,023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업에서 제시하는 평균 연봉 수준은 3,708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300만 원 정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도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청년 구직자의 약 62%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취업은 약 15%에 그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다 경력자를 원하면 대졸 구직자는 어디서 경력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갈수록 취업문은 더 좁아지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일자리 숫자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이 더 치열하게 나타나고 기업들은 경쟁을 붙여가지고 더 우수한 인력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더 뚫기가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낙관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취업을 하면 수도권 아니면 안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울 수도권 환경도 좋고 서울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삶의 질을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규 구직자의 약 63%가 좋은 일자리라면 비수도권에서도 취업할 수 있다 이런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수도권 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비수도권이라도 나는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공채 제도가 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요 대기업보다 조금 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갔다가 거기서 경력 쌓고 요렇게 와라. 근데 요 경력 안 쳐주고 여기서 신입으로 뽑고 뭐 이런 편법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경력을 인정해줘서 외국처럼 이렇게 업 하는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오. 공채로 뽑아놓고 신입인데 신입 아닌 신입 같은 무슨 경력 그렇죠. 뭐 이거는 아닌 거. 예, 헷갈립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지역 화폐 한도 오른다입니다. 지역 화폐 한도 저는 지금 한 7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 오른다는 거예요? 지역사랑 상품권 자주 사시는 모양이에요. 저도 많이 샀었거든요. 뭐 수산 상품권, 뭐 그쵸. 농수산 상품권 오. 이런 거 많이 판매했는데요. 한때는 이거 70만 원까지 많이 구입을 하기도 했고 보통 한 10% 정도 할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조금 더 쓰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거예요. 근데 한도가 70만 원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 70만 원 한도가 약 3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월 200만 원까지 구입 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율에 따라 최대 구매 한도가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구매 한도를 올리게 된 이유가 있나요? 침체된 내수 살리겠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한도를 높여주면 더 많이 살 생각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도가 너무 낮으니까 사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열어줘 버리자. 그러면 더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한도에 묶여가지고 못 쓰는 사람들을 더 열어주면 더 많은 소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국내 간편 결제 한도가 대부분 200만 원인 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액수를 정했다고 하는 건데요. 다만 상품권 깡이 동원될 수 있잖아요. 이건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류 상품권 사잖아요. 그럼 지류 상품권 사가지고 세일하는 데 가서 사면 더 세일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상품권 깡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한도를 더 열어주면. 그러니까 지류 상품권의 경우에는 기존 한도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지역 화폐 사용 시에 달라지는 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에 제한을 뒀었는데요. 근데 이런 기준이
농촌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그동안에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슈퍼와 편의점 등이 없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곳에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뭐 일종의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매출 한도가 30억 원을 초과하면은 여기 가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슈퍼와 편의점 등 유통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서는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마트에서도 지역 카페를 사용할 수 있게 열어준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서울은 오늘 새벽에 보니까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던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어제 밤부터 중부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집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 더위는 잠시 쉬어갑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기와 강원, 충북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비의 양 보시면 대부분 5에서 30mm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이 남았습니다.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더위도 잠시 쉬어가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부산 25도, 대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진 뒤에는 잠시 맑아졌다가 금요일에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이후 중부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데다 바다 안개가 짙게 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비 오고 습도 높고 근데 더우면 이 참 이렇게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후텁지근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여름을 그 누구보다 활기차게 보내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 뭔지 알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햇볕 아래 몇 걸음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무더위에 몸이 축 늘어지기 쉬운 여름.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기력 보충이 필요한 법이죠. 바쁜 일상에서도 기력을 보충할 방법. 지금 자세히 알아봅니다.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은 대전. 쌀 한 말 무게에 버금가는 캐틀벨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들어버리는 한 여성. 특전사급 운동 실력을 자랑하는 그녀의 정체는요? 캐틀벨의 진심인 여자 67세 김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7세 김희자 씨. 옆에 남성분과 달리 캐틀벨을 한 손으로 번쩍 번쩍. 6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힘이 넘치고 활력은 더 넘치는 그녀인데요. 같이 사는 남자. 남편입니다. 예. 몸이 좀 예뻐졌어요. 그래서 멋있는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관에서 가장 최고령 부부시죠. 부부시고 젊은 사람 비교해도 견줄 정도로 엄청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 해마다 건강한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한다는데요. 정말 멋지시네요. 전신 근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동작도 쉽게 해내는 그녀. 요즘 특히 운동에 더 빠졌다네요. 여름철에 하면 운동 안 하고 집에서 처져 있고 그러면 몸이 더 처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운동 와갖고 혈액순환이 좀 되게 움직이면은 훨씬 상쾌해지고 몸에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과다하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체력 소모가 심해집니다. 또한 이제 무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잠도 설치기 쉬워지기 때문에 여름은 이제 몸이 회복될 시간이 부족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들도 몸의 순환을 위해서 도움은 되는데 겨울이나 날씨가 덥지 않았을 때보다는 체액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면
또 뭐 전해질도 밸런스도 깨지고 한의학적인 이제 진액도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운동을 마친 부부 한바탕 땀을 흘렸으니 수분 보충은 필수인데요. 그녀만의 갈증 해소법이 있다네요. 네, 저 우유 마시고 있어요. 그녀는 운동 후 우유를 꼭 챙겨 마신다고 합니다. 물도 많이 먹지만은 또 이게 좀 단백질도 있고 예, 좀 기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유를 자주 마시고 있어요. 운동을 마친 후 이번엔 또 다른 여름철 기력 보충법을 알려주겠다는데요.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마트입니다. 건강을 위해 그녀만의 식재료 고르는 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 몸에 진짜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제철에 나는 재료로 음식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그녀의 기력 보충 필수템, 바로 우유입니다. 저는 국산 우유만 먹거든요. 보면은 국산 우유 100%. 그녀가 알려주는 국산 우유 고르는 팁, 바로 이 문구를 확인하세요. 국산 원료 100%는요. 체세포수 기준 1등급, 세균수 기준 1등급이에요. 국산 우유 1등급은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으로 해외 낙농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는 K밀크 인증이 있는 것만 항상 우유를 골라요.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제품 또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업체에 대하여 국산 우유 사용을 보증하는 K밀크 인증 마크. 특히 국산 우유는 목장에서 우리 식탁까지 단 3일 만에 출하되기에 푸드 마일리지가 짧아 신선하고 안전하다는데요. 게다가 국산 우유는 착유 후 콜드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리되어 무더운 여름철에도 신선하게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은 남편을 위해 체력 회복 돕는 마늘종 우유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다는 희자 씨. 어쩌다가 이제 애들하고 나가서 외식하면은 먹죠. 아, 이거 해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달달 볶아 향을 내고요. 향이 올라오면 제철 마늘종 등 재료를 넣고 볶아줍니다. 남편의 기력 회복을 위한 요리인 만큼 우유도 꼭 넣어준다는데요. 밖에서도 뭐 일단 좀 먹기 편하고요. 또 집에서도 요리할 때 쓰면은 맛이 좀 나요. 또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우유 소스가 자작해질 때쯤 면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마늘종 우유 크림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우유는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하고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며 갈증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우유는 귀한 보양식으로 활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타락죽, 즉 우유로 만든 죽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인종이나 정조 같은 왕들이 타락죽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또 동의보감에는 우유 한 되에 아주 곱게 간 쌀을 넣어 만든 우유죽은 노인들의 기력 회복에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부터 우유는 몸을 보호하고 허약한 기운을 채우는 데 쓰였던 전통적인 보양 식재료였습니다. 이번엔 파스타와 곁들여 먹으면 맛도 올리고 건강도 챙기는 단호박 타락죽을 준비하는데요.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면 단호박도 간단하게 쪄낼 수 있고요. 사과, 양파 등 채소도 손질해서 버터를 두른 팬에 가볍게 볶아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국산 우유. 볶은 재료들을 블렌더로 곱게 갈아 한층 더 부드러운 식감까지 추가하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단호박 타락죽 완성! 맛있는 냄새에 남편도 식탁으로 집합! 우유로 만든 건강한 밥상 지금 대령이요!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 운동으로 활력 채우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으로 기력까지 잡은 부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먹는다 그러나 그런 느낌? 근데 이거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는데 계속 해야 되겠는데? 집안일도 같이 좀 도와주면서 하면은 이렇게 맛있는 거 매일 해줄게.
결론은 내가 잘못한다는 거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뭘 건강한 여름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기 쉬운 무더운 여름철. 건강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몸 안팎을 튼튼하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네, 보기 좋네요. 자, 이번에 영화 보여드릴게요. 박스 오피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부터 알아볼까요? 자, 박스오피스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고요. 4위는 하이파이브, 3위는 28년 후, 2위는 엘리오, 그리고 1위는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자, 오늘도 영화계와 또 연예계 소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영화계, 연예계 소식 책임지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쏟아지는 연예계 소식 중요한 것만 제가 딱딱 집어서 바로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죠? 어느새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이 여름 하면 그래도 극장 가야 되는 계절 아닙니까? 여름 영화 시장에 포문을 열 영화들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두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영화는요. 제작비만 무려 3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 판타지 블록버스터죠. 이 7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까? 영화가 어떤 영화예요? 저 확 끌리는 제목이죠. 전지적 독자 시점. 이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서 10년간 연재되던 소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소설 속 세계가 그 소설의 유일한 독자이자 평범한 회사원이 이 소설 속 주인공 동료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스토리를 그린 영화입니다. 벌써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은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방금 나오고 있는 현재 이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한마디로 여러분 비주얼 파티입니다. 배우 이민호 씨, 안효섭 씨, 그리고 블랙핑크의 지수 씨까지 최고의 한류 스타들이 총출동해서 글로벌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거기다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는 이런 시각 특수 효과까지 아주 기대를 모으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영화는요. 눈이 시원해지는 판타지 블록버스터 하나 보셨으면 또 여름이면 아주 또 시원한 웃음을 주는 코미디 영화 한 편도 보셔야죠. 여름 극장가에 새로운 재미를 줄 영화 악마가 이사 왔다입니다. 재미라기엔 제목이 좀 무서운데요. 악마가 이사 왔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악마가 이사 왔다는요. 새벽마다 악마로 깨어나는 아랫집 여성과 그녀를 감시하게 된 윗집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이 코미디 영화인데요. 소녀시대 유나 씨, 안보현 씨, 송종일 씨 조합에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관객들이 이 영화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코미디 영화 팬들이 믿고 보는 감독입니다. 무려 우리가 942만 명의 관객들이 사랑해 주셨던 영화 엑시트의 이상근 감독이 6년 만에 내놓은 신작인데요. 사실요, 이렇게 거의 1000만 영화 하고 나서 느릿하게 이렇게 꼼꼼히 준비한 이런 영화들 또 믿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상근 감독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엑시트의 여자 주인공이었죠. 소녀시대 유나. 이제는 배우 김유나, 유나와 이상근 감독이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네, 날 더워지면 어디 가야죠? 극장 가야죠. 네, 여름철 극장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영화 두 편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스오피스 살펴봤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예계 이슈 전해드리죠. 네, 연예계 이슈를 책임져줄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연예계 덕후 행복한 아침을 여는 수문장이죠.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저희 개그맨 선배 윤영빈 선배님의 소식인데요. 윤영빈 이 빠지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진을 한번 먼저 함께 보실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앞니가 이렇게 톡 아이고. 빠진 그런 사진인데요. 아니 7살도 아니고요. 지금 45살인데 지금 앞니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앞니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 그런 거죠? 45짤에 이 치아가 빠진 윤영빈 씨, 사실 SNS 글을 살펴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데요. 벤츠와 타격전 준비 중 이빨 빠짐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가 빠진 건 이 격투기 연습 중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설명인데요. 지난 2월입니다. 윤영빈 씨가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이야기를 밝혔어요.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너튜버 벤츠 씨와 그에 반해 100만 분의 1 수준이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이 윤영빈 씨의 채널을 걸고, 그러니까 삭제를 걸고 우와. 종합 격투기 채널을 대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경기에서 패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 너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 세계의 대결 오는 28일에 생중계까지 한다고 하네요. 이게 너무 큰데요? 종합 채널 삭제? 격투기 선수로 이렇게 열심히 윤영빈 씨가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 그걸 위해서 이렇게 앞니까지 빠져가면서 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뭐 윤영빈 씨는 2만 명이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소중히 모은 2만 명입니까? 근데 벤츠가 자기가 본인이 200만 구독자인데 이걸 걸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입 빠지게 이렇게 열심히 연습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결 구도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그럼 윤영빈 씨가 벤츠에 맞서서 이길만 한지 2014년이었습니다. 종합 격투기 그 데뷔전 영상이 있거든요.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아, 저게 윤영빈이? 네. 대단한데. 감사드리고 집에서 가슴 졸인 뉴스 우리 가족에게 정말 감사. 원래 좀 여러분 윤영빈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 다르네요. 다르죠? 지금 보셔서 느끼셨을 겁니다. 파이팅 주먹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벤츠 씨도 딱 이렇게 대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2014년에 무려 11년 전에 화려한 데뷔전을 치른 윤영빈 씨. 그럼 그의 상대가 되는 벤츠 씨는 아이고 바로 지난해 이 또 데뷔전을 치는 새내기 파이터예요. 아, 그래요? 또 작년에 데뷔했다는 거 그만큼 또 지금 굉장히 파워가 대단하다는 건데 윤영빈 씨가 그럼 과연 이 노련미로 이 파워를 이길 수 있을지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둘 다 일단 공식 전적이 1승이에요. 단 한 번 이겼다. 그런데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윤영빈 씨가요, 사실은 중학교 시절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씨름부를 했고요. 우리 벤츠 씨는 또 대전에 있는 중학교에서 유도부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만만치 않은 만만치 않은 대결인데 이것에 대해서 윤영빈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를 한 내용인데 학창 시절 씨름을 했다. 벤츠의 유도 기술에 쉽게 넘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뭔가 윤영빈 씨 자신감 느껴지시죠? 근데 제가 하나 바라는 건 윤영빈 씨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유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요정 정경미 포레버! 네, 윤영빈 씨의 남다른 이 아내 사랑, 정경민 씨 사랑 역시 이 대결에 한몫했는데요. 최근 아내 정경민 씨가 윤영빈 씨에게 나이가 나이니만큼 이제 얼른 마무리하고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랑꾼 윤영빈 씨 결국 이번 대결이 은퇴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게다가 윤영빈 씨 대결에서 지면 내 아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깔끔하게 아주 내가 그냥 이겨버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 벤츠가 초기 먹방 그 유튜버. 그렇죠. 네. 그게 또 종합격투기를 하는구나. 자, 윤영빈 씨처럼 이렇게 본업이 있는데
외에 또 다른 직업의 열심인 스타들이 있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느냐? 오늘 일단 소개해드릴 세컨 잡의 진심인 스타 제1번은 일단 이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들으면서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예요. 배우인데 정말 책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책을 써왔어요. 그중에 책 제목 하나는 쓸데있느니까. 아, 진짜 근데 쓸모있는 인간인 사람인데 심지어 책만 낸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책방을 열었습니다. 합정동 쪽에. 근데 여기서도 그친 게 아니라 출판사를 냈어요. 이제 아예 출판사를 내서 이게 2020년에 냈는데 내가 실험적이고 재미있는 책들을 내서 여러분께 읽을 만한 책을 선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배우인데 바로 이름이 누구냐? 박정민 씨입니다. 네, 사실 기자들에게 혹은 대중에게 신간을 소개하는 이 장문의 보도자료까지 박정민 씨가 직접 작성해서 보낼 정도로 이 아직은 대표 박정민 씨 그리고 직원 한 명으로 운영되는 아주 작은 출판사이지만요. 박정민 씨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은 정말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급증해서 베스트셀러 4위까지도 올랐다고 해요. 또 얼마 전에 열린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이 출판사가 부스 하나를 차지하면서 출판인으로 변신한 박정민 씨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도서전에 헤어질 결심에서 호흡을 맞춘 박찬욱 감독도 방문해서 박정민 씨에게 직접 이 책을 결제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배우가 아니라 출판사 대표로서 박정민 씨 모습은 어떨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 박정민 씨의 모습을 본 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민 대표 정말 바빴음. 그리고 어떤 분은요. 아니 박정민 씨가 오히려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카드 결제 때문에. 아, 이런 댓글을 남길 정도로 정말 박정민 씨가 출판사 대표로서 아주 열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판사 대표니까 직원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이 텔레비전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데 사무실에 이 대표와 직원 간에 책상이 멀어요. 그래서 뭔가 어색해 보이지만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숨 닿을 거리에 있는 대표와의 거리보다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회사 복지 좋습니다. 제가 정말 나이만 어려서도 출근하고 싶은 회사인데 근무 시간 7시간이 기본이고요. 심지어 출퇴근 시간 내 맘대로 택하는 자율 출퇴근제. 거기다가 저 사장이 있어요. 아니면 오늘은 집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면 재택근무까지 가능한 그런 복지가 대단한데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책이 너무 잘 팔리고 이래가지고 너무 바빠서 이 복지를 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이게 직원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냐? 아니고요. 최 기자가 좀 아까 얘기한 보도자료, 장문의 보도자료를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이러고 딱 보냈는데 어머 서평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걸 읽으면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사장으로서도 대표로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박정민 씨가 이렇게 출판사 일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일단 출판사에서 출간이 된 신작은요. 종이책으로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당연히 서점에 가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종이책으로 나오는데 이 출판사는 조금 다릅니다. 오디오북으로 먼저 대중과 만나는 이 출판사예요. 사실 박정민 씨가 출판사를 차리고 나온 첫 책이 출간될 즈음에서 박정민 씨의 아버지가 시력을 잃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민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들이 만든 책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조금 상심했다. 아버지께 책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듣는 소설이라는 것을 기획하게 됐다라고 해요. 이 출판사에서 오디오북을 기획하게 된 이 시작이 아버지였음을 밝힌 거죠. 네, 박정민 씨 진짜 목소리 좋죠.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또 박정민 씨인 것보다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책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듣고 싶지 않을까 이 생각을 박정민 씨가 하고 이 좋은 뜻에 동참해서 배우 염정아 씨, 고민시 씨, 또 개그맨 최양락 씨까지 함께 이 오디오북에 동참해서 이 책을 냈는데요. 이렇게 이 박정민 씨는 출판사 대표로서 어떤 이익 당연히 추구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박정민 씨 세컨잡의 진심인 스타 살펴봤고요. 다음 스타는 또 누구일까요? 이 스타도 아주 진심입니다. 박정민 CEO와는 또 다른 또 분야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요, 온라인 몰에서요, 과일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배우 남보라 씨입니다.
야, 본업과는 또 굉장히 다른 분야인데 과일 유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 이런 직업을 또 갖게 됐을까요? 남보라 씨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사업, 내가 CEO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과일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요. 어릴 때 첨가물 시장에서 자라면서 맛있는 과일을 자주 접해서 과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꼼꼼하게 고르게 됐다. 이런 상식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40살이 되기 전에 아주 오래된 내가 간직했었던 이 꿈을 실현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2021년도부터 과일 유통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소상공인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과일 유통업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었을 텐데요. 네, 이 남보라 씨가 개인 채널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후배도 여기를 애용하는데 정말 뭐 배우 남보라가 아니라 제대로 소상공 대표로서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어떠냐,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다 싶게 딱 과일을요 직접 포장도 해요. 그리고 차 몰고 가서 배달도 해요. 또 그럼 택배로 보내드려야 될 것도 있잖아요. 돌아오면 또 바로 송장까지 다 본인이 처리하고 정말 열심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배우로서의 스케줄도 완벽하게 소화한다. 와, 정말 슈퍼우먼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남보라 씨가 이렇게 세컨잡에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남보라 씨의 남다른 책임감 덕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보라 씨는 13남매의 장녀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자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도와 가스 그리고 전기가 다 끊겨서 촛불 하나를 이제 집에 딱 켜놓고 생활을 한 적도 있고요. 가스버너로 물을 끓여서 세수를 한 적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남보라 씨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으로 동생들 학원비도 도와주고요. 또 등록금까지 내주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런 남보라 씨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막내가 태어났을 때 이제 12남매가 우리 집은 끝일 거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13남매가 됐을 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 장녀 롤이 있잖아요. 그럼요. 학교 갔다 와서 밥 차려줘야 되고 내가 좋은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이 좋아하면 조금은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게 항상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내를 또 케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막 너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와, 내가 또 일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나도 한 사람을 그냥 자녀로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엄마 그 다음에 언니라고 하죠. 언니 더하기 언니. 그래서 컴퓨터도 이제 전원 버튼을 끄면 컴퓨터 쉬잖아요. 그 꺼져가는 컴퓨터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언제 쉬지? 나의 전원은 언제 꺼질까? 와. 네, 이런 남보라 씨를 보면서 동생들 역시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많이 했어요. 다시 태어나면 언니가, 누나가 장녀가 아니라 막내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남보라 씨를 향한 이 고마움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남보라 씨한테 최근에 좋은 일이 생겼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남보라 씨가 동갑내기 남자친구랑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남보라 씨가 나 이제 13남매 큰 언니에서 한 가정의 또 아내가 됐다. 앞으로 주변에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겠다. 아이고, 이런 와중에도 또 베품을 얘기하는 남보라 씨인데요. 이 남보라 씨 결혼 생활도 연기도 사업도 잘 되기를 응원할게요. 네, 자, 이어서 연예계 이슈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6.25 전쟁 75주년을 오늘 맞아서요. 더욱더 뜻깊은 스타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6.25 전쟁 그 영웅들이 낳은 스타들 누구인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6.25 전쟁 영웅이 낳은 스타 누가 있습니까? 먼저 배우 박중훈 씨의 이름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박중훈 씨 아버지 21살 때 6.25에 참전한 이 참전 용사였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2월 SNS에요. 박중훈 씨가 올린
글이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세상을 떠난 부친의 이 참전 유공자 등록이 결정됐다라는 보훈청의 안내문을 공개한 거예요.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게 기쁘다. 아버지가 한없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오늘따라 너무나 그립다라면서 이 소감과 이 남다른 이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배우 박중훈 씨는 아무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 전자에게 참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박중훈 씨가 이 SNS를 통해서 이 아버님의 그 당시 이야기를 조금 공개한 적이 있어요. 이제 박중훈 씨 기억에 이 아버지께서 내 어린 시절 이 중공국과 목숨 걸고 전투했던 이야기를 어머니와 종종 나누시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아버지를 전쟁터에 보낸 우리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죠. 매일매일 절에 가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이런 어렸을 때 들은 얘기들이 또 새삼스럽게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가 되니까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박중훈 씨는요, 이 부모님 인연이 맺어진 계기 역시 이 6.25 전쟁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박중훈 씨 아버지 전쟁 중에 이 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1957년도에 대위로 제대하기 전까지 총 7년을 군에서 보내게 됐는데요. 그중 어머니의 고향에 이 주둔 군인으로 있다가 외할아버지의 눈에 딱 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결혼까지 이루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중훈 씨는 이를 두고요. 나는 한국 전쟁이 맺어준 인연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럼 박중훈 씨는 참전용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겠네요. 네,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아주 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박중훈 씨 아버지는 이 박중훈 씨 삼형제한테 늘 애국심을 강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2019년에 박중훈 씨는요, 실제로 6.25 한국전쟁 전사자 이 유골 발굴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행사 참여를 통해서 유해 발굴 감식단의 재능 기부로 동참하기도 했고요. 훌륭하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박중훈 씨가 울리면 늘 야, 큰 소리로 말해. 어깨 쭉 펴고 다녀. 이렇게 씩씩함을 강조하셨다 그래요. 그런 아버지 덕에 내가 배짱 하나는 두둑한 사내가 됐다 늘 말씀하십니다. 네, 특히 박중훈 씨 아버지가요, 이 새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이 군인으로 제대 후에 공무원이 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큰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됐고요. 작은형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많이 닮은 박중훈 씨 같은 경우는 나는 배우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정말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박중훈 씨가 1987년도에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를 통해서 이 배우로 자리를 잡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박중훈 씨가 출연하는 영화가 개봉하면 극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영화 매진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 아들 영화 잘 걸리고 있나? 이렇게 확인도 하셨다고 하고요. 박중훈 씨 몰래 이 영화제에 참석한 선배 안성기 씨를 이렇게 찾아가서 90도로 인사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아버지의 정성을 또 안성기 씨가 딱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박중훈 씨가 촬영 중에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그래 아버지가 얘기하셨지 라고 하면서 너그럽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인지 박중훈 씨도 자녀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녀 사랑 대단하고 슬아의 일남 이녀를 두고 있는데 정말 아들 바보 딸 바보인 모습이 지난해 4월에 요맘때쯤에 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아니 그때 이제 자녀들 모습이 공개가 됐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전 이제 남의 눈으로 보는 거지만 아이고 저 외모면 저런 미남 미녀면은 아들 바보 딸 바보 되겠네 할 만큼 일단 자식들이 잘생겼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아들이 이 어떤 애국자 집안 유공자 집안의 아들답게 육군으로 입대를 해서 본인이 유엔군을 지원을 해서 아프리카 이 파병까지 다녀왔고요. 지금은 또 프리랜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고 두 딸은 한 딸은 이 IT 디자인 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또 막내딸 그 미국 대학에 다니고 이제는 졸업했겠네요. 예. 6.25 전쟁 영웅이 나온 스타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타는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 스타는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주대 있게 외치더니 역시나 주대 있는 가정 환경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바로 배우
배우 이영애 씨입니다. 이영애 씨의 부모님도 6.25 전쟁과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영애 씨는요, 6.25 참전 용사가 무려 2분이나 집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영애 씨의 시아버지 그리고 이영애 씨의 아버지가 이 주인공인데요. 1931년생인 이영애 씨의 이 부친은 6.25 전쟁에 참전해서 육국 소령으로 전역한 국가유공자이고요. 이영애 씨의 시아버지 역시 예비역 육군 준장으로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참전 용사입니다. 이영애 씨 6.25 전쟁과 정말 인연이 깊은 스타라고 할 수가 있죠. 양가가 모두 6.25 전쟁 영웅 집안인데 이영애 씨가 그럼 두 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겠어요. 많이 받았고 이렇게 좀 반듯한 느낌으로 자란 것 같아요. 일단 이 이영애 씨가 굉장히 효녀입니다. 이영애 씨가 결혼 후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이 친정에 가서 이 부모님 뵙고 했는데 시간을 보냈는데 이 그 육군 준장으로 그 이제 하셨던 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영애 씨가 저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좀 같이 키워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방송에서 봤던 그 국수 말아주던 경기도 양평에 집을 마련해서 여기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쌍둥이였잖아요. 이거 혼자 키우기 쉽지 않거든요. 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이 쌍둥이를 육아를 했는데 이 아버지께서의 성품이 행복만을 바라는 아주 평범하고 다정한 이런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이영애 씨 역시 이런 어떤 힘든 육아를 잘 버텨내고 잘 키워낸 게 아닌가 싶네요.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영애 씨 참전 용사인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이 호국 보훈에 관련된 일이라면 정말 지속적으로 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목함질의 도발로 부상 군인 위한 기부도 했었고요. 6.25 참전용사 자녀분들을 위한 기부도 했습니다. 여기에 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 군인 자녀를 위한 기부까지 정말 최근 제 기억에 한 10년 안쪽에 수억 원의 기부 그리고 후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굴도 마음도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기부라는 게 단순히 뭐 돈이 많다고 돈만 많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월이 10년입니다. 이게 꾸준히 기부한다는 게 마음이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느껴지는데 마음이 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또 이게 이영애 씨의 대단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금전적 기부뿐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해요. 지난 2022년이었습니다. 전쟁 중인 이 우크라이나에 편지를 보냈는데 요게 우크라이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SNS를 통해서 저렇게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대략 토파드리면 참전 용사의 가족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고 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셔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세상에 저렇게 또 편지까지 살뜰하게 보냈네요. 네, 이영애 씨가 이런 행보를 보여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영애 씨가 사실 이전에도 좋은 활동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호국 보훈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된 것은 이 출산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영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과 함께 이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참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만큼 쌍둥이 출산 이후로 이영애 씨의 삶이 정말 180도 달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씨를 이 행동하게 만든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한 이 쌍둥이 두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래요? 네, 다 컸습니다. 특히 이영애 씨 딸 같은 경우는 예중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32년 만에 오른 연극 무대를 마치고 모처럼 휴식을 즐기는 이영애 씨. 빠른 시일 내에 저도 작품으로 이영애 씨 빨리 다시 보고 싶네요. 네, 6.25 전쟁 영웅들의 후손인 스타들의 이야기 살펴봤고요. 자, 또 다른 소식도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런 DNA로요. 화제가 되었던 그런 스타들의 가족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명 그 부모의 그 자녀. 자, 일단 먼저 만나볼 스타는요. 바로래 샹송을 사랑하는 여배우, 정말 늙지 않은 여배우죠. 예지원 씨와 그 가족 이야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지원 씨의 가족, 대체 어떤 남다른 DNA가 있는 거예요? 최근 이 예지원 씨가 어머니랑 찍은 화보를 공개했거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촬영 현장 속에서, 영상 속에서 남다른 유전자 저거구나 딱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오시죠. 어머니랑 미자랑 저희 모녀 3대가 처음으로 화보를 찍었는데요. 예쁘게 화장한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30년은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오, 아주 예쁘게 화장한 모습이라고 힌트를 좀 줬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녀 3대가 딱 이 사진 보셨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 낼게요. 보셨을 때 어머니 나이가 아까는 어머니 주요 사진이요. 주요 사진 이제 네네. 나오네요. 저도 그래서 영상 속에서 이제 나오고. 젊으시네. 그죠? 그러면 젊으신데 네. 그래도 딱 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몇 살로 보시나요? 70 초반? 그러게요. 뭐 동작도 굉장히 경쾌하시고. 60대 후반이나 아니면 70대 초반. 그죠, 그 정도. 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예지원 씨 어머니의 나이가 1937년생. 말하자면 이제 90세까지 2년밖에 남지 않은 88살 미수십니다. 야, 대단하시네. 말도 안 되죠. 아유, 그죠, 정말.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어머니 보였는데, 이게 사진 지금 보여드렸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정정하시더라고요. 아니, 정정이란 말도 아니고 그냥 너무 아이고 동안이시고 너무 어려 보이시던데. 아니, 부럽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면서 아침을 어떻게 드시면 바게트로 간단히 나 점심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또 아까 이 막 동작 보셨나요? 자세가 꼿꼿, 자세도 꼿꼿하시고 정말 네, 나이가 전혀 믿기지 않는데, 사실 근데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DNA, 남다른 DNA, 무전여죠. 예지원 씨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가 지금 예지원 씨 이 여자 배우의 나이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데 별 수 없이 말씀드리면 그 어머니의 그 딸답게 세상에 52살. 방금 듣고 잊어주세요. 52살. 예지원 씨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정말 우리가 잊어야 되는 나이인데, 정말 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두 모녀, 동안 중에서도 초동안 모녀. 그러네. 야, 근데 정말 좋은 의미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죠, 충격적이에요. 지금 1937년생이시라는 건데, 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동안 DNA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지고 싶다고 해서 막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예지원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직업이 배우이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고 외형을 관리하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정말 타고난 게 맞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어머니의 동안 DNA를 자신도 어느 정도는 물려받은 것 같다라는 겸손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예지원 씨의 물광 피부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예지원 씨는 SNS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피부 나이가 곧 얼굴 나이다. 피부에 예술하세요. 라면서 스타다운, 동안 스타다운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예지원 씨는요, 내가 스스로 난 중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예지원 씨 하면은 프랑스어 잘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이탈리어도 나중에 배운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이 언어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중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공부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아, 정말 예지원 씨는 얼굴도 그렇지만 이 마음 역시도 동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탈리아 최근에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제가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파로레는 좀 코믹하잖아요. 네. 이탈리아는 굉장히 지적으로 또 새로운 예지원 씨 모습을 봤고, 이 예지원 씨 어머니, 우리가 그래도 이 37년생 어머니의 동안 비결 정말 궁금하잖아요. 예지원 씨가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그리고 과일 주스, 건강 주스를 드시는데 여기 4가지 들어갑니다. 사과, 케일, 토마토, 바나나. 요 건강 주스 꼭 챙겨 드신다고 해요. 사실 예지원 씨 만나면 소금, 좋은 소금 먹어야 돼요. 막 소금물을 타 먹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 번만 막 뺏어 먹고 막 이랬는데, 그런다고 제가 하루 만에 뭐 동안이 되진 않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요 어머니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또 이거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피자,
라면, 이 MSG 들어간 거 다 드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팽팽히 놀다가 S대 간 거 아닌가요? 아니 진짜 너무 부럽네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예지원 씨가 어머니한테 참 잘하나 봐요. 왜냐하면 자식이 속썩이면 부모가 금방 늙어요. 티가 나죠. 근데 저러신 거 보면 딸이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예지원 씨의 큰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예지원 씨 어머님 친구분들이 예지원 씨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지원이가 딸 같고 거기다가 손녀 역할도 하잖아.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요. 예지원 씨가 늦둥이로 또 태어난 어머니 껌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어머니 집으로 또 들어가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예지원 씨가 하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재롱도 치니까 글쎄 어머니께서 우리는 딱 하루에 30분만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재롱이 바로 어머니의 동안 비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모녀가 큰 추억을 쌓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진심으로 부럽기도 한데요. 예지원 씨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화보촬영에 대한 이 소감이었는데요. 한껏 꾸미고 단장하니 몰라보게 고운 어머니 모습에 아, 엄마도 여자구나 생각했어요. 이런 사진으로 남긴 자체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면서요. 어머니와 남긴 또 하나의 추억에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래서 딸을 선호하는구나. 아들들은 안 저런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남다른 DNA를 가진 가족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네, 아주 특별한 DNA를요 아들에게 물려준 뮤지컬계 스타 부부죠. 김소연 씨, 손준호 씨 그리고 아들 손주환 군의 이야기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 물려줬을까 싶은데 워낙 두 분이 노래를 잘하니까 음악성을 물려줬나요? 뭘까요? 바로 영재 DNA입니다. 자네는 신촌 가서 먹게. 요 얘기 유명하잖아요. 이 김소연 씨네 가족 얘기인데 김소연 씨 물론이고 엄마 아빠 이 자식 3명 있는데 3남매까지 싹 다 S대. 그러다가 사위가 하나 들어왔는데 Y대. 아니 지금 명문 Y대가 어디 가서 이런 구려가 아닌 우스갯소리의 대상이 되어 돼서 그래? 자네는 신촌 가서 먹게. 요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탄생을 한 건데 요렇게 S대 엄마와 Y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요즘 젊은이들 이 말 정말 싫어하던데 안 봐도 비디오로 이 영재 DNA가 떡하니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주환이 지금 몇 살이에요? 13살. 코딩 천재야, 코딩 천재. 상 엄청 많이 받았죠. 엄청 똑똑하다고. 엄청 똑똑해. 천재 그거 얘기 들었어. 아빠 닮았지 뭐. 영재라고. 아니죠, 소용나죠. 그러니까 너무 기특한 게 뭐냐면은 예전 맹장 우리 맞아, 형 맹장 터졌었어. 그래요? 맞아, 옛날에. 너무 아프니까 잘 못 움직이고 그래서 소연 씨가 내가 밤 나오고 그런 걸 식판을 계속 이렇게 좀 나르고 이런 걸 또 고생을 하는 엄마 모습 보면서 환자들을 위한 식판 나르는 그 기계를 뭐 발명을 했나 봐. 그러니까 와, 생각하는 게 그냥 일단 달라요. 아예 다른 쪽으로 아이디어를 이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또 개발해서 부품을 해서 이번에 뭐 또 금상을 받나 봐. 정말 멋있다. 진짜. 생활에서 그렇게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자기가 생각해봐서 이렇게 뭐 해봐서 내고 그런 것들 상을 받는 게 좀 기특하고 되게 고맙더라고. 대단하다, 진짜. 내가 옆에서 봐도 진짜 대단해. 멋있어. 야, 중학교 1학년에 코딩 대회 나가서 상 받고 발명품 막 만들어내고 대단한데요. 정말 진짜. 제 중학교 1학년 때를 돌아가 보면 그냥 숙제 안 냈다고 맨날 혼나기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 하나 받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환 군은요 2024년에 이어서요 2025년까지 코딩 대회에서 연이어 수상을 했고요. 거기다가 또 김소연 씨 이것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김소연 씨가 지난해 자신의 SNS에다가 우리 주환 군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남편 손준호 씨 사진을 또 게재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주환아 축하해. 의미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이러면서 또 아들 자랑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게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김소연 씨 그리고 손준호 씨 부부
부부인데요. 올 봄에 인터뷰도 할 겸 만나고 왔어요. 근데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후반부 한 10분 정도는 보통 기자와 연예인이 이제 사담을 나누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김소연 씨 부부가 나눴었던 이 사담이 뭐였냐면 주한군이 워낙 똑똑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한군 어렸을 때 그 영재 테스트 받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맞다. 근데 어렸을 때 영재 테스트를 받았는데 1000명 중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주한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언어가 빨리 트인 걸로 유명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때는 아들의 행복을,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좀 더 뛰고 좀 더 많이 그냥 좋은 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영재 교육을 막 주입식으로 시키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해줬다라고 하고요. 비로소 지난해 중학생이 되자 이 교육을 안 시키기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영재 이 교육원에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서도요, 이 너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부하는 게 재밌어 주하나? 라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목표를 하는 대학에서도 이 초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는 이제 S대 가고 싶다라고 이 외가의 핏줄을 잇겠다라는 목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S대고 아빠가 Y대인 거죠. 네. 서울대랑 연세대 시원하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그 DNA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좀 물려받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분의 얘기가 조금 갈립니다. 보통 자식이 조금 뭐 이렇게 못마땅하면 다 서로 너 닮았다고 하고, 아이가 뭐 좀 잘하면 아니 무슨 소리야 나 닮았어. 이게 원래 부부의 대화인데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대 나 똑같아요. 먼저 손준호 씨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나 중고등학교 때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좋았어. 우리 아들 똑똑한 DNA 나한테 받은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 김소연 씨는 이게 본인이 아니라 여기서 딱 본인의 아버지입니다. 친정 아버지 S대 의대 이 명예교수를 딱 끌어오면서 이거 우리 외가피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요, 이거 들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아들은 무슨 소리예요? 외가 친거 아니고 제가 제 DNA가 좋습니다 할 수도 있고,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지금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아이한테 공부 잘하라고 말하려고 그래도 엄마 아빠 DNA가 어때요? 이런 소리 우리 부모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아이가 똑똑한 걸로, 똑똑한 건 틀림없는 걸로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코딩 발명품 천재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또 쏠랑 의대 가버리고 이럴까 봐. 물론 의사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쪽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너무 똑똑하니까 또 이렇게 부모로서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고충도 있을 것 같아요. 김소연 씨, 손준호 씨가요, 이 과학 쪽에 유난히 약한데 주한군은 과학에 특히나 관심이 일단 많고 잘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부모로서 면이 안 사는 일이 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특히 김소연 씨가 뮤지컬 마리키리에서 이 주인공인 마리키리 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주한군이 이 얘기를 딱 했대요. 엄마, 주기율표는 알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똑한 아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엄마 마리키리 연기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수헬리베 붕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거죠. 아이고,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흐리게 드러난 하늘 속에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우산을 접어뒀는데요. 앞으로 밤까지 전국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잠시 쉬어가는데요. 현재 20.2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의 기온은 한낮에도 25도에 그치면서 기온차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기와 강원, 충북에는 시간당 1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양 보시면 대부분 5에서 30mm 사이로 양이 적지 않겠습니다.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더위도 잠시 쉬어가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겠는데요. 서울과 부산 25도, 대전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진 뒤에는 반짝 맑아졌다가 금요일에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주말에는 중부를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데다가 바다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방송하러 나올 때 출발할 땐 비가 안 오더니 네. 뭐 상암동 거의 다 오니까 또 비가 오더라고요. 곳곳에 따라서 날씨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Say the next channel A